곤장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청년의 입에서 여전히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신의 목숨은 가져가셔도 이 나라의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사옵니다. 대전 앞에 모인 대신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옥좌에 앉은 임금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청년은 산골 오두막에서 나무를 패며 살던 10살 남짓한 천민의 자식이었는데 어찌하여 대궐 마당에서 곤장을 맞으면서도 임금을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극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어느 임금의 재위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열리고 대신들은 아첨으로 입을 닳게 했지만 궁궐 밖 백성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3년째 이어졌고 세금은 날로 무거워져 논밭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도적대가 들끓었고 굶주린 백성들이 산으로 들로 흩어져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아무도 백성의 고통을 임금께 제대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뢰지 못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감히 임금께 불편한 진실을 고하는 신하가 있다면 그 즉시 간신배들의 표적이 되어 탄핵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기 일쑤였으니까요. 이 임금은 젊은 나이에 즉위하여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즉위 초반에는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려 노력했고 신하들의 간언에도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차 궁궐 안 생활에만 익숙해지고 신하들의 좋은 말만 듣다 보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간신배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백성의 실상을 아뢰는 충직한 신하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으니 임금의 귀와 눈은 완전히 막혀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임금은 자신이 훌륭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믿으며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임금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전하, 제발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시옵소서. 그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임금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계속 애원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아이들이 굶어서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노인들은 거적대기 하나 덮지 못한 채 추위에 얼어 죽고 있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시옵소서. 그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임금은 벌떡 일어나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임금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신하들의 말만 믿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조정회의를 하고 신하들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그 꿈속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면 저 높은 궁궐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백성들이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아뢰는데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임금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자맹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임금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더 이상 신하들의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불안함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달 밝은 어느 밤 임금은 가장 신이 많은 내관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궁궐의 뒷문을 나갔습니다. 내관도 처음에는 말렸지만 임금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양반 행색으로 변장한 임금은 한양거리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백성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달빛 아래 고요한 도성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목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한 광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움막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안에서는 아이들의 가느다란 울음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떤 집 앞에는 병들어 누운 노인이 거적대기 하나 덮은 채 신음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
사람들은 그저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임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한양 거리 곳곳에는 거지들이 즐비했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헐벗은 몸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이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들 사이로 병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장터에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쓰러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장터 한편에서는 어떤 여인이 울면서 자식을 팔겠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어 차라리 부잣집 종이라도 팔아 보내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임금은 점점 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아뢰지 않았던가요? 풍년이 들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고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춘다고 보고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임금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양성 밖으로 더 먼 곳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한양 안쪽만 이러한 것이 아닐까? 다른 곳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니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졌고 마을마다 빈집이 즐비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임금과 내관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달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관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이러다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큰일입니다. 어서 돌아가실 방도를 찾아야 하옵니다. 하지만 임금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산속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늑대인지 여우인지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산속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맹수라도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관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고 임금도 지쳐서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불빛이었습니다. 임금은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관도 뒤따라 걸었고 두 사람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움막이었지만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사람 사는 곳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오두막은 통나무와 흙으로 대충 지은 것으로 보였고 지붕은 지프 엮어 만들었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창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고 다만 나무 판자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안에서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안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어렸지만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임금은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그을려 있었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몸은 야위지 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며 단련된 몸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임금과 내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옷차림새가 범상치 않은 걸 보니 양반 나으리신 듯합니다. 들어오시지요. 아이의 말투는 나이에 비해 의젓했고 태도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처럼 침착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은 신기한 마음으로 그 허름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더없이 가난했습니다.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었고 한 구석에 누더기 이불 한 채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고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이라고 할 만한 곳에는 깨진 옹기 몇 개가 전부였고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한쪽 구석에는 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책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서 삼경부터 역사서, 병서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꼬마, 너는 여기서 혼자 사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 병이 나셔서는 약 한 첩 구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뜨셨지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미 눈물을 다 흘려서 더 이상 울 수도 없다는 듯한 무덤덤함이었습니다. 임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이 홀로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 이게 과연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란 말인가? 임금은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 책들은 또 어찌 된 것이냐? 보통 아이 같으면 두려워서 혼자 살지 못할 텐데 말이다. 아이는 방 한구석의 책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비록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혀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몰락한 양반 집안에 서자셨는데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문만은 놓지 않으셨고 이 책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책들을 남기시며 반드시 공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책들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없어도 이 책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임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학문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아이가 굶주리며 산속에 홀로 버려져 있다는 것이 임금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느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마을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조밥이나 좁쌀을 삽니다. 가끔은 산에서 나물이나 버섯을 캐어 먹기도 하고요. 겨울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책을 읽으면 추위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임금은 아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은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는 것은 물론이고 맹자의 왕도 정치론에 대해서도 해박했으며 역사 속 여러 임그치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요순시대의 성군부터 당나라 태종의 정관에 치에 이르기까지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랏일과 정치에 대해서도 놀라울 만큼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꼬마, 너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신하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데 정말 그러하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 깊은 산 속에 살면서 어찌 나랏일을 안다는 것이냐? 아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비록 산 속에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을에 나무를 팔러 갑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가끔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오두막에 들러서 하룻밤 묵고 가는데 그들에게서도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책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간신배들이 권력을 쥐고 제 배만 불리고 있고 충신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벼슬을 버리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갈수록 무거워지는데 그도 그 돈이 백성을 위해 쓰이지 않고 권력자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갑니다. 제가 마을에서 들은 바로는 지방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면서 원래보다 몇 배나 더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 조정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다고요. 백성들은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관아에 가면 오히려 곤장을 맞고 쫓겨나니까요. 이러고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이토록 신랄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임금이 직접 한양 거리를 돌아보며 본 광경들이 아이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임금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임금께서 모르고 계신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임금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임금께서 정말로 모르고 계신다 해도 그것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은 하늘의 별도 따고 땅의 샘도 파야 하는 존재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궁궐 안에서만 편안히 지낸다면 그건 임금의 자리를 욕보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책에서 읽은 바로는 옛날 요임금은 초가집에 사셨고 순임금은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신하들의 간언을 거울처럼 여기며 항상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떠하신지요? 백성이 굶어 죽어도 모르시고 간신배들의 아첨만 들으시고 궁궐 안에서 편안히 지내시지 않습니까? 아이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천민의 자식이 임금인 자신보다 나라를 더 깊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임금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임금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아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로 임금은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궁궐 안에만 있지 말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보고만 믿지 말고 스스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둘째로 간신배들을 모두 내쫓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지금 조정에는 아첨꾼들만 가득한데 그들을 믿고서야 어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참된 충신을 가려내어 중용해야 합니다. 셋째로 세금을 줄이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로와 제방을 수리하는 일을 벌여 백성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합니다.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힘이 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잘못을 저지르면 똑같이 벌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교육을 널리 펼쳐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무지한 백성은 쉽게 속고 쉽게 착취당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백성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책을 읽으며 배운 바입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떤 대신의 상소보다도 더 전곡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제시한 5가지는 모두 임금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해야 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임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관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다만 불꽃이 타락타닥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임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로구나. 그런데 혹시 나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느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비록 천민의 자식이라 벼슬길에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백성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굶어서 돌아가시는 일이, 아이가 산속에 홀로 버려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눈빛을 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자신의 지난 15년 통치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궁궐 안에서 신하들의 아첨을 듣고 잔치를 즐기는 동안 궁 밖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상을 10살짜리 아이가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얼마나 우매한 군주였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관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방 저편에서는 아이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을 바꾸겠노라고. 이 아이가 말한 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노라고 말입니다. 동이 트자 임금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꼬마, 너는 성과 이름이 무엇이냐?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등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문을 더 익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비록 천민의 자식이지만 뜻이 있다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며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임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김등남, 너의 뜻을 꼭 기억하마.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학문을 놓지 말 거라. 그리고 이 만남을 잊지 말아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임금은 산을 내려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임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본 참혹한 광경들, 그리고 김등남이라는 아이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신하들이 임금이 밤새 어디 있었느냐며 소란을 피웠지만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조정회의를 열어 간신배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의정 이몽학을 비롯하여 권력을 쥐고 백성을 괴롭히던 대신들의 비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온갖 방법으로 저항했지만 임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부패한 대신들은 모두 파직되거나 귀양을 갖고 쫓겨났던 청렴한 신하들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임금은 직접 백성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격쟁이라는 제도를 부활시켜 백성이 직접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백성들도 점차 용기를 내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임금은 하나하나 사연을 듣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속속 드러나 처벌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세금을 대폭 줄이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특히 흉년이 든 지역에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했고 무너진 제방과 도로를 수리하여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하면 품삯을 주고 품삯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임금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갑자기 달라지신 것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시다니 사람들은 혹시 임금께서 꿈에 계시를 받으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신선을 만나신 것이 아닐까 하며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김등남이 말했던 5가지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간신을 내쫓고 세금을 줄이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교육을 널리 펼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장터에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창고에 곡식이 쌓이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도적대도 줄어들었고 치안도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득 김등남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살며 책을 읽고 있을까? 임금은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며 인재를 찾아올리라고 말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학식이 뛰어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첨거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민이나 서얼도 능력만 있으면 관직에 나갈 수 있다니 많은 양반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신하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가 깊은 산속에서 놀라운 아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겨우 13살밖에 안 되었지만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경세에 대한 식견도 남다른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등남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구나. 3년 전 그날 밤 산속 오두막에서 만났던 바로 그 아이. 임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임금은 즉시 아이를 궁궐로 불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며칠 후 김등남이라는 아이가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3년 사이에 키가 훌쩍 자랐지만 또렷한 눈빛과 의젓한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옷은 여전히 누더기였지만 씻은 얼굴은 맑았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비록 천민이지만 기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은 어좌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전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는지라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김등남이냐? 나를 기억하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설마 그때 그 양반 나으리께서 바로.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3년 전 네가 산속 오두막에서 만났던 길 잃은 나그네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었느니라.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임금께서 3년 전에 천민 아이를 만났다니 그게 대체 무슨 일인가. 아이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임금을 향해 쏟아냈던 신랄한 비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임금이 잘못하고 있다고 거침없이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등남, 너는 이 나라를 구한 은인이니라. 네가 그날 밤 해준 말들이 내 마음을 움직였고 내가 임금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었느니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궁궐 안에 갇혀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을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펼친 모든 정책은 네가 말해준 그대로였느니라. 백성의 소리를 듣고 간신을 내쫓고 세금을 줄이고 법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널리 펼쳤느니라. 그 결과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니라. 이제 나는 내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니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천민의 자식으로 감히 벼슬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소인 같은 자가 조정에 발을 들이면 대신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짐이 임금으로서 명하노니 김등남을 칠품관직에 제수하라. 대신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찬성했지만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천민을 관직에 앉힌다는 것은 조종의 법도를 어기는 일입니다.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느니라. 만약 능력이 없다면 벼슬을 거두겠지만 능력이 있다면 신분을 문제 삼지 말라. 그렇게 김등남은 궁궐에 머물며 임금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관직에 불과했지만 아이의 능력은 곧 조정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임금이 내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술술 풀어냈고 복잡한 행정 업무도 척척 처리했습니다. 특히 백성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사연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해결해 주었고 부패한 관리를 색출하는 데도 뛰어났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꿰뚫어보는 통찰력,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떤 압력에도 굽히지 않는 강직함은 많은 대신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무슨 관직이냐며 비난하는 대신들도 있었고 어린 것이 주제를 모르고 나댄다며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람은 이몽학의 조카인 이몽득이라는 자였습니다. 3년 전 숙부가 파직당했을 때 함께 벼슬을 잃었다가 최근에야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숙부의 원한을 갚기 위해 그리고 김등남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김등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크게 부풀려 탄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등남은 워낙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기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몽득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천민 출신 놈이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복수는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등남은 20살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이미 당상관의 지위에 올라 조정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언제나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덕분에 나라는 날로 안정되었고 백성들의 삶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김등남을 일러 소년재상이라고 불렀고 그의 이야기는 팔도의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천민 출신 아이가 임금을 감화시켜 나라를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김등남은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언제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등남이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를 시기하는 세력도 강해졌습니다. 특히 3년 전 임금의 개혁으로 쫓겨났던 간신배들의 잔당들은 기회만 노리며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김등남을 제거할 계략을 짰습니다. 저 천민 출신 놈만 없애면 임금의 마음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좌의정으로 새로 임명된 이몽학의 조카 이몽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권력을 다시 쌓았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몽득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등남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김등남이 처리한 문서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김등남은 워낙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기에 실수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해석하기 나름인 애매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이몽득은 그런 부분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김등남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문서의 일부를 지우고 다시 쓰거나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김등남과 자주 만나던 신하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거나 돈을 주거나 벼슬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회유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몽득은 조정회의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김등남이 역모를 꾀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증거가 있으니 즉시 체포하여 국문하소서. 조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등남이 역모를 꾀한다니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몽득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김등남이 지방군사를 몰래 동원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서는 반역을 준비하는 자들과 주고받은 밀서입니다. 이 문서는 임금께 올린 보고서에 거짓 내용이 담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등남이 역모를 꾀한다니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짐이 그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몽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충성스러웠을지 모르나 지금은 권력의 맛을 알고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천민 출신이라 한계를 느끼고 반역을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찌 의심하실 수 있으시옵니까? 이몽득의 말에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몽득에게 매수당한 자들도 있었고 평소 김등남을 시기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김등남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라 해도 천민 출신이니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원래 낮은 신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높은 것을 탐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천민은 결국 천민일 뿐이라는 비하도 있었습니다. 임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신하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단 말인가? 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이몽득은 매수당한 증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김등남이 은밀히 만나 역모를 논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등남이 자신들에게 반역에 가담하라고 회유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괴로운 마음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김등남을 체포하여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하지만 신중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라. 만약 누명이라면 즉시 풀어주고 모함한 자를 엄벌하겠노라. 김등남은 집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체포되면서도 그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한번 멀리 궁궐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소신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사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를 믿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금부로 끌려가는 김등남의 뒷모습을 본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소년 재상 김등남 대감 아니신가? 무슨 일로 저렇게 끌려가시는가?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가혹한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모를 자백하라는 협박과 고문이 이어졌지만 김등남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저의 필체가 아니며 도장도 위조된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거짓입니다. 저는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영모를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몽득이 미리 신문관들을 회유해 놓았던 것입니다. 신문관들은 더욱 가혹하게 고문했고 김등남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문초 끝에 김등남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몽득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김등남이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임금께서 의심을 품고 직접 조사를 명하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몽득은 더욱 대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임금께 상소를 올려 김등남을 대궐 마당에서 공개 처형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역적의 죄를 만천하에 알리고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또한 빨리 처형해야 다른 영모 가담자들이 두려워하여 숨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은 괴로워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김등남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과 신하들의 압박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김등남이 역적일까? 10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하며 본 그의 모습은 결코 역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던 그 진심 어린 태도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신하들도 모두 역적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임금은 공개 처형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처형 전에 김등남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몽득은 내심 비웃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와 증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변론으로 결백을 증명한단 말인가. 처형날이 밝았습니다. 대궐 마당에는 수많은 관리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천민 출신으로 출세한 소년 재상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등남을 존경하던 사람들로 그가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구경하러 왔으며 어떤 이들은 이몽득에게 매수당해 김등남을 욕하려 온 자들이었습니다. 대궐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등남은 틀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열흘간의 고문으로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굽히지 않는 의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리가 곤장을 들어올렸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곤장 100대를 치고 참수할 것이었습니다. 이몽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이루는구나. 첫 번째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곤장 소리가 대궐 마당을 울렸고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곤장을 맞을 때마다 김등남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10대쯤 맞았을 때 김등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절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형리가 다시 곤장을 휘둘렀습니다. 20대, 30대. 김등남은 피를 토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소신은 전하를 배신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는 간신들의 모함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몽득은 초조한 표정으로 형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끝내라.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하라. 하지만 김등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대, 50대가 넘어가는데도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전하, 소신이 죽더라도 부디 백성들을 잊지 마소서. 간신들에게 속지 마시옵소서. 10년 전 그날 밤 산속 오두막에서 소신이 전하께 아뢰었던 말씀을 기억하시옵니까? 백성의 소리를 들으라고, 간신을 내쫓으라고, 세금을 줄이라고 아뢰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간신들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마침내 곤장이 60대를 넘어섰습니다. 김등남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김등남 대감은 억울하오. 그는 백성을 위해 일한 분이오. 이어서 다른 백성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등남을 살려주시오. 그는 역적이 아니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대궐마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김등남 대감을 살려주시오. 그분은 우리의 은인이옵니다. 이몽득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혹하고 있사옵니다. 어서 처형을 끝내소서. 저들이 난동을 부리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옥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등남의 마지막 말들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잊지 말라는 말, 간신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이 10년 전 산속 오두막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아이는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으라고, 간신을 내쫓으라고,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더니 나라가 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김등남이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 김등남을 모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임금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김등남이 역적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모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임금은 손을 들어 형 집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짐이 다시 한번 증거를 살펴보겠노라. 대궐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이몽득을 불렀습니다. 경이 제시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오. 이몽득은 당황하며 증거 문서들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증거들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필체가 김등남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고 도장의 위치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또한 문장의 어투가 김등남이 평소에 쓰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등남은 항상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문서에는 서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임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김등남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정말 네가 쓴 것이냐? 김등남은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내어 만든 위조 문서이옵니다. 제 도장도 언제 도난당했는지 모르겠으나 위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필적을 감정할 관리를 불러오라. 그리고 김등남의 집무실에서 그가 평소에 작성한 문서들을 가져오라. 또한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하겠노라. 한참 후 필적 감정 전문가가 도착하여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문서들은 김등남 대감의 필체를 흉내낸 위조품이옵니다. 비슷하게 만들었으나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사옵니다. 임금은 이어서 김등남의 집무실에서 가져온 평소 문서들과 비교하게 했습니다. 역시 필체가 달랐습니다. 글자의 삐침, 점의 위치, 회계의 굵기 등이 미묘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몽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몽득, 격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위조 문서로 충신을 모함한 것이냐? 이몽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하지만 임금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이몽득을 체포하라. 그리고 증인들을 다시 불러 엄하게 신문하라. 만약 거짓 증언을 했다면 같은 죄로 다스리겠노라. 이몽득이 체포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하니 그들은 금방 자백했습니다. 이몽득에게 협박당했다고, 가족을 인질로 잡혀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며 고백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몽득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증인들을 협박하고 매수했다는 것, 김등남을 제거하여 다시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음모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몽득은 10년 전 숙부 이몽학이 파직당한 일을 복수하려 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이날을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몽득과 그 일당들은 모두 잡혀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역적을 모함한 죄, 문서를 위조한 죄, 증인을 협박한 죄 등으로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반면 김등남은 즉시 석방되었고 임금은 친히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김등남, 짐이 그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그대를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시오. 만약 짐이 끝까지 믿지 못했다면 충신을 잃을 뻔했소.
김등남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전하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깨달았사옵니다. 간신들의 모함이 얼마나 교활한지를요. 전하께서는 항상 경계하셔야 하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증거를 꼼꼼히 살피시고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는 지혜를 잃지 마소서. 소신은 죽을 뻔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의 현명하심 덕분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짐이 처음부터 그대를 믿었어야 했는데 의심했으니 잘못이 크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노라. 그날 이후 임금은 더욱 김등남을 신임했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김등남은 자신을 모함했던 일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등남은 30대 중반에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조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상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천민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평생 청렴하고 공정하게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러 천민 출신 성웅이라 불렀고 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왔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굶주리던 10살 아이가 임금을 가르치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능력과 인품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김등남이 영의정이 된 후 어느 날 그는 옛날 자신이 살던 산속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오두막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그곳에 서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아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날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읽으며 꿈을 키우던 날들, 그리고 그날 밤 길 잃은 양반 나으리를 만나 거침없이 나란 일을 비판했던 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김등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임금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 평생 산속에서 나무를 하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작은 서당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짜로 글을 배울 수 있는 서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당 입구에 현판을 걸었습니다. 천민학당,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등남은 이 서당에 훌륭한 스승들을 초빙하고 책을 기증했으며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밥까지 제공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어 한양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서당에서 많은 아이들이 글을 배웠고 그중 몇몇은 훗날 훌륭한 관리가 되어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천민학당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김등남은 죽을 때까지 그 서당을 돌보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전국 팔도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등남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그의 정책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도 친히 장례식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등남은 짐의 스승이자 이 나라의 은인이었노라. 그가 없었다면 짐은 여전히 어리석은 군주로 남아있었을 것이니라. 10년 전 그날 밤 산속에서 한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짐은 평생 백성의 고통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그 아이가 짐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었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을 보여주었다. 김등남은 단순히 훌륭한 신하가 아니라 짐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구원자였노라. 임금의 추도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임금도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김등남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해마다 김등남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고 그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만들어져 후대 임금들의 교육 자료로 쓰였습니다. 신하들은 새로 임금이 될 세자에게 반드시 김등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백성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 궁궐 안에만 있지 말고 백성의 삶을 직접 보아야 한다는 것, 간신들의 말에 속지 말고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등남이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김등남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단다. 어느 날 그 아이는 길 잃은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임금이었지. 아이는 임금인 줄 모르고 나라를 비판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옳아서 임금이 감동했단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훌륭한
훌륭한 재상이 되어 많은 사람을 도왔지. 너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고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등남처럼 되고 싶다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씨가 되어 타올랐던 것입니다. 특히 천민 출신의 아이들에게 김등남의 이야기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하여 양반이 아니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등남의 이야기는 그런 벽을 깨뜨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고 신분의 벽은 높았지만 그래도 김등남이라는 선례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평민들도 벼슬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김등남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입니다. 김등남이 세운 천민학당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과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학당을 관리했고 끊임없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학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학당에서는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김등남의 정신도 함께 전수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꿈꾸는 정신, 그 학당에서 배운 학생들 중 많은 이가 훗날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신교육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등남의 정신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김등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금을 가르친 아이 김등남의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